네, 이번에는 무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 법률 관계 이미 중요한 내용을 언급했기 때문에 반복한다는 기분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거. 상대방 신뢰 보호이기 때문에 뭐가 이제 떠오르셔야죠? 상대방에게 무권 대리인에게 대리행위 당시에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 즉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꼭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즉 무권 대리인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주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본인에게 그 법률 행위에 따른 효과를 기속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는 무권 대리는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 조항은 잘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계약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왜 이 얘기냐면 계약을 이행할 책이라면 매매 계약이라면 본인과 상대방이 있으면 계약 이행 책임이 있으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이행할 급부가 있잖아요.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선택하면 상대방 또한 본인의 급부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무권 대리인한테. 근데 손해배상 책임은 상대방이 본인한테 이런 급부를 주지 않고 계약이 이행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즉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만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이행 책임은 이런 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상대방의 이행한 급부를 누가 한다? 무권 대리인이 하는 거고 대신 반대 급부는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는 거고 손해배상 책임은 이게 제대로 이행이 됐을 때 얻었을 이익이 있었는데 무권 대리인의 대리권이 없은 말마마 이행되지 못했고 그로 말미암아 있게 된 손해에 대해서만 청구한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이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과실이 있었을 때 그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일 때는 우리가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제한 능력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취소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보호 규정이 있는데 상대방 보호와 제한 능력자 보호가 충돌되는데 그때는 뭘 더 우선시한다? 제한 능력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책임의 성질은 법이 정한 무과실 책임, 즉 무권 대리인에게 자신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데 책임 사유가 있어야 그럴 필요 없다. 즉 무권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기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있다. 적용이 된다. 따라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 지문이 문제 소지는 이런 것 때문입니다. 무권 대리 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 위조 등의 위법 행위로 야기된 경우 무권 대리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명분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적용이 되냐? 적용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 무과실 책임, 즉 무권 대리에게 과실이냐 여부를 묻지 않고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억울하더라도 이 경우에도 35점 적용이다. 그러면 무권 대리인은 어떻게 보호를 받냐? 제3자 기망이나 문서 이전은 불법적인 거잖아요. 제3자를 통해서 3자 상대로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겁니다. 자,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상대방의 악의과실의 증명 책임. 상대방의 악의과실의 책임. 자, 이 135조는 상대방이 누구를 상대로? 무권 대리인을 상대로 책임을 구하는 거예요. 계약 이행 책임. 예컨대. 상대방이 무권 대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방어하고 싶은데 무권 대리는 자신이 계약 이행 책임을 안 하고 싶죠. 방어하려면 뭐가 있으면 되죠? 악의. 악의가 있으면 이란 책임이 없어요. 그럼 이 악의를 누가 증명을 해야 할까요? 무권 대리죠. 이게 효력이 악의가 인정되면서 그 효과는 무권 대리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반대로 상대방이 자신의 악의를 증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반대로 상대방은 선이겠죠. 근데 상대방 무조건 선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게 증명책의 의미는 아니겠죠. 이게 악의를 무권 대리인이 한다.
만약에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는 게 뭐냐면 유권대리 있을 때 본인과 상대방의 사이에 유권대리일 때 계약의 효력이 있다는 법률관계, 그 법률에 따른 권리 의무, 권리 의무는 채권 채무, 그것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매매계약이라면 무권대리는 매도인의 지위에서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출사례, 기출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요거는 자습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필요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90쪽입니다. 보통의 무권대리면 무권대리라고 표현을 씁니다. 지문에 무권대리인 의리, 갑을 항상 그러면 본인, 이걸 항상 명시를 해주십시오. 본인이고 의리 무권대리인, 본인과 그래서 무권대리인 이렇게 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은 갑소유의 X 토지를 누구한테? 병에게. 그럼 병이 누가 된다? 상대방. 그리고 시험은 항상 매매계약이다. 근데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부동산의 경우도 있지만 간혹가다 매수인의 지위. 그냥 목적물이 매매계약에 저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아, 목적물이 부동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매수인의 지위도 된다. 이 목적물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무권대리 했을 때는. 무권대리 있으면 딱 묻는 게 이게 뭐 등기가 돼서 그 이후에 효력을 묻는 건 아니거든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누구와 병이, 을과 병 사이에 갑의 이름으로 체결한 겁니다. 대리행위라는 얘기는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계약을 하는 거고, 그게 유권대리인 경우에 이 계약에 따른 법률행위에 따른 효과가 기속된다는 건데 지금은 무권대리인이잖아요. 형태는 똑같은데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효과가 기속되지 않는 겁니다. 대리행위입니다. 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갑이 뭘 했냐면 정액에 매도하고 매매계약의 체결을 누가 의뢰한 다음에 그 이후에 시간적 순서로 이게 1번이죠. 2번은 뭐가 있냐면 갑이 본인이 직접 누구랑 정액과 계약을 체결한 후에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런데 뭘 했어요? 지문에 이게 작년에 나온 출제주문인데 갑이 이 무권대리인이 갑이 추인을 했어요. 추인의 의미는 일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자신이 받겠다는 거죠. 그 매매의 효력을 받겠다는 얘기는 목적물을 이전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추인의 의사표시로 이러한 경우에 자 1번 지문 동그라미 1번이 이 매매계약 체결된 후에 갑이 X토지를 똑같은 목적물이었어요. X토지를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면 갑이 을의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이 추인이 그 이전에 이전해진 이 정명의의 등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묻는 건데, 그럼 그 논거가 뭘까요?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데 그 논거는 이제 그걸 묻는 겁니다. 정답은 맞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소재에 봤을 때는 무권 대리인 추인의 효과, 예외와 제한이 있었죠. 제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에서.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의 단서에 있어 보호되는 게 아니라 그거 상관없이 보호가 됩니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무권 대리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하게 되면 소급표가 이루어지는데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3자의 권리가 해하지 못하는 이 적용이 문제되는 주소는 어딜까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이 경우는 뭐냐면 제3자의 권리를 제하지 못한다. 추인이. 이 경우는 이거예요. 등장하는. 자, 본인, 상대방, 그 다음에 대리인이 있고요. 대리인과 별개로 제3자가 있는데 이렇게 됐죠. 아까 처음에 본인, 대리인이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 본인이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그런 다음에 추인을 했어요. 그럼 제3자의 권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제3자가 취득한 권리가 배타적 효력이 있어야 하고요. 배타성 하게 되면 뭘 떠오르겠죠? 물건을 떠오르겠죠? 아이고. 물건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나 물건과 유사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예컨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되면 대항력이 생기고 그 대항력은 제3자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일부 배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와 3자가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고 또한 상대방도 이거는 어쩌면 제3자가 배타적인 효력이 있는 권리를 취득한 이후에 본인이 추인을 하여 상대방 또한 배타적인 효력이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제3자뿐만 아니라 상대방 또한 배타적인 효력이 있는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추인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양립하지 않는 경우에 그게 수재예요. 그런데 이 사안은 자 먼저 갑과 정의 계약이 먼저 갑과 병 사이에 무권 대리 행위로 매매 계약이 하나 있었죠. 근데 효력이 유동적 무효였어요. 무권 대리 행위니까. 그러자 시간상 서로는 갑이 정과 유효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어요. 등기. 그럼 이 정은 배타적인 등기가 있으니까 물건이죠. 배타적 효력이 있는 권리를 취득했습니다. 사실 물건이죠. 물권자예요. 그런데 나중에 갑이 추인했어요. 추인을 했는데 아직 등기는 안 했잖아요. 그러나 등기를 안 했어요. 즉 결국은 이 추인에 따라서 채권행위의 채권행위인 매매계약이 채권행위죠. 채권적 효력만 발생한 상태입니다. 등기를 안 했잖아요. 아직 상대방은 명의로 등기가 안 됐잖아요. 단지 유동적 무효인 매매계약을 소급해 유효하게 만들었습니다. 매매계약의 효력은 뭐였습니까? 채권 채무만. 상대방은 채권만 취득했죠. 어떤 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채권만. 등기를 안 했으니까. 근데 채권이 배타적인 효력가 있습니까? 없죠. 즉 상대방은 배타적 권리 취득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상대방인 병이 취득한 권리와 정이 취득한 게 양립을 한다 못한다? 양립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정은 지금 물권자고 병은 채권이요. 물권과 채권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물권자. 따라서 단서와 상관없이 단서가 적용되는 범위는 아니고 오히려 이 사람 물권자고 상대방은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물권자는 보호되는 거죠. 즉 채권만 취득한 병이 물권 취득한 정을 상대로 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권자고 채권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경우 또 이중맹과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 계약이 있었고 두 번째 계약이니까 배임행위 접근 가등하여 무효가 되는 사안을 떠올릴 수 있었는데 출발이 뭐예요? 유동적 무효잖아요. 이중매매에서 배임행위를 언급되려면 첫 번째 매매 계약이 유효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갑에서 정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거는 아직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유효한 상태가 아니에요. 따라서 갑의 병에 대한 어떤 배임행위가 기초가 되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중매매 사례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배웠던 반사회주의 서인. 그거는 1매매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건데 이건 무효잖아요. 근데 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거는 무효였기 때문에 배명을 언급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그 내용을 페이지 90쪽에 제가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를 맞히는 데는 이게 단서가 적용된 그런 문제가 아닌데 그걸 전제로 한 것으로 추측할 뿐이지 다만 이제 그런 의도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배타적 효력이 있는 권리들이 충돌하는 이런 경우가 사실 또 다른 영역에 있는데 저희가 그 시험 출제 범위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쓸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의미를 아셨으면 배타적 효력이 물권이다. 그럼 물권과 채권의 싸움의 문제를 이중매매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 그것도 한번 떠올리시고 그러면 어떠한 경우가 실제로 그러면 이러한 비슷한 물권들이 있어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충돌되는 경우 상대방도 배타적인 권리 취득하고 제3자도 배타적인 권리 취득하는 뭔가 전세권과 주택임대차법이 정하는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정형적인 케이스고 그 위에는 사실 생각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 부분 출제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의미가 있습니다. 좀 아시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의미들. 그래서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의리. 자, 또 써야겠죠. 갑. 항상 본인이 누구고 이 본인, 상대방, 이 용어가 더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 때는. 그래서 갑을 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을이 무권 대리인이고 갑이 본인이고 병이 상대방이라는 것을 반드시 써주셔야 문제 풀 때 실수를 안 합니다. 을이 무권 대리인이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본인이 사망한 경우죠. 그럼 무권 대리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무권 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무권 대리인은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기억하시라고 했죠. 본인이 무권 대리인과 상속의 문제. 무권 대리인은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그 중간 뭐이다?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해서 본인의 지위에서 갖고 있는 추인 거절권을 상속한다. 그게 본인의 상속의 지위인데 지금은 본인의 지위에서 이게 정확한 의미는 본인의 상속의 지위에서 그걸 묻는 겁니다. 작년에 34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정치한 문제는 디테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논의 전제는 무권 대리인이 본인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적이 135조의 책임을 부담하는 전제에서 출발하잖아요. 추인 거절의 문제, 신의칙 위반은. 기억나시죠? 무권 대리인은 135조의 책임을 일정한 경우, 어떤 경우?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 있는 경우, 선의 무과실인 경우만. 그 논의의 전제가 돼서 내는 게 사실은 정확한 문제입니다. 예컨대 자 10번 동그라미 10번을 보십시오. 똑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병의 계약 철회 전 병이 계약을 철회하기 전 아직까지 유동적인 무효 상태고 갑이 사망, 본인이 사망하고 무권 대리인이 단독 상속한 경우 지금 무권 대리인이 단독 상속한다. 무권 대리인이 상속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에서 계약상 이행을 책임을 지고 있는 무권 대리인은 본인의 상속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그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나오죠? 을이 선의 무과실인 상대방에게 병에게 추인을 거절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게 정확합니다. 이게 10번이 정확하게 출제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악인 경우에는 추인 거절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0번이 이렇게 나오는 게 정답인데 2번은 그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번 갑의 단독 상속이 갑자기 지금 무권 대리인이 계속 얘기하는데 뭐가 나왔어요? 이것도 괜찮은 지문이에요. 누가 나왔어요? 무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단독 상속이래요. 지금까지는 구별할 게 뭐냐면 지금까지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했는데 을이 아닌 무가 등장을 했다는 점에 주목을 해주십시오. 무는 단독 상속을 했죠. 그러면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거죠.
본인의 지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무는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추인권이나 추인거절을 행사하는 건데 추인거절권이 이제 걸리잖아요. 추인거절권을 신의 측 위반에서 행사하지 못하는 게 쟁점이잖아요. 못하냐? 근데 출발점은 뭐예요?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135조 책임을 지는 건데 이 사람 무권 대리인이 아니잖아요. 무권 대리 지위가 대리인의 지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는 무권 대리 지위에서 선의나 과실이 없는 상대방에게 계약상 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을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인 지위에서 주인 거절권 행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무권 대리 지위가 없잖아요. 따라서 신의 측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지 본인의 지위에서만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은 지문이에요. 차이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게 왜 신의 측의 위반의 문제에 갔는데 무권 대리 지위가 본인의 상속인 지위가 병존한다. 그리고 신의 측 위반은 무권 대리 책임이 있는데 우연한 사정으로 본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받은 추인 거절권 행사한 것이 위반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무는 무권 대리 지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존 그런 문제도 없어요. 신의 측 위반은 무권 대리 지위와 본인의 상속받은 지위가 병존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본인의 지위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차이점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괜찮은 문제입니다. 자, 동그라미 5번. 갑이 본인이 항상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을의 대리 행위에 대해서, 을의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죠? 확정적인 무효가 된다. 을이 미성년자라도, 병은 무권 대리인이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라도 제한 능력자에는 대표적인 게 미성년자입니다. 병은 상대방은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아니다. 병이 무권 대리 상대로서 135조 책임을 물었다. 계약 이행 책임이나 손해배상 청구인데 어떤 경우 선의 무과실 그리고 을이 제한 능력자가 아니다. 즉 미성년자가 아니랍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8번 동그라미 8번 좀 지우겠습니다. 동그라미 8번에 만일 병이 상대방이 누구한테 을에게 계약금을 줬대요. 계약금을 줬는데 병이 병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했습니다. 철회하면 무슨 뜻? 확정적 무효가 됐다. 근데 이 계약금은 그럼 돌려받아야겠죠.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이 중거 급부의 반환, 즉 부당이익의 반환이 문제 생긴 겁니다. 유효하게 철회하면 병은 누구 상대로? 그때 본인을 상대로 해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자, 출발점은 무권 대리다. 정리를 하게 되면 무권 대리죠. 그런데 상대방이 누구한테 했죠? 상대방이 본인이 아닌 무권 대리인에게 급부를 이행했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이러한 경우에 이득은 무권 대리인이 이득을 본 거죠.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은 무권 대리인을 상대로 해야 하는 거지 본인을 상대로 해서는 못한다. 이게 정리하면 요지입니다. 이게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본인이 받은 게 아니라 무권 대리 받는 거. 이거 비교할 게 뭐다? 유권 대리. 그거랑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측면이 달라요. 유권 대리는 계약 해제를 가겠죠. 무권 대리 유동적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 문제 같고 유권 대리는 계약 해제가 언급됐고 그 다음에 548조의 엄상 회복 의무 부당이득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즉 548조가 특별한 규정이어서 그것만 적용됩니다. 자, 나중에 해제할 때도 다시 한번 강조할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0번 병의 계약 철회 전에 갑이 사망하고 본인이 사망하고 무권 대리인이 상속했어요. 그럼 무권 대리인 상속했어요. 아까 했죠? 이 사람이 선의거나 아니면 무과신 상대방에게 계약상 이행의 책임이 있음에도 우연한 기회, 지금 본인이 사망해서 단독 상속을 받았다는 우연한 기회에
추인 고절권을 가졌겠다는 이유로 그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이 추인 고절하는 것은 선의인 상대방에게 신뢰를 보호할 신뢰가 있는 상대방에게 추인 고절권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게 정답입니다. 나중에 추인 가능한 어떤 경우든 추인은 신의칙에 반하는 문제 발생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고유한 자신의 지위에서 갖는 추인 고절권을 행사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요. 그렇게 정리해서 아셔야 합니다. 갑이 자 계속 이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본인, 상대방 이걸 정확하게 쓰셔야 혼동이 안 됩니다. 실수도 안 하고요. 무권 대리인. 자, 지금은 이제 12번을 보겠습니다. 12번 동그라미 12번 갑이 페이지 92페이지입니다. 을에 대해서만 뭐랬다? 추인이 을이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만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병은 상대방은 갑의 을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것도 괜찮은 지문이에요. 자, 갑이 을에게 추인을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추인이 있었음을 누가 주장한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예요. 낯설죠.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당연한 게 맞는 거예요. 상대방은 자신이 근데 우리가 뭐가 행동하냐면 왜 이 지문 자체가 출제가 잘 되냐면 우리가 배운 거 뭐였냐면 갑이 상대방이 아닌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주인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갑은 상대방이 알 때 아는 경우에만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 때에만 추인의 효력을 본인인 갑은 아는 경우에만 추인의 효력을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병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동되는 거예요. 지금의 그 얘기는 본인이 병에 대해서 이러한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직접 한 게 아니라 을에게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는 경우에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병이 스스로 그것이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측면이 달라요. 병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효력이 있으니까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랑 혼동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본인이 무권들이 을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병에 대해서 그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려면 무슨 얘기다? 병이 아는 경우에만. 병이 몰랐다면 주장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 실행은 뭐다? 병은 모르는 상태. 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몰랐으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기 때문이다. 그 차이점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당히 괜찮은 지문입니다. 혼동할 수도 있고요. 이게 의미가. 당연히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서 이 사람 알았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반대로 알았기 때문에 갑도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자, 14번. 갑의 추인은 무권 대리인 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갑에게 기속된다. 무권의 추인은 무권 대리인 행위 사실을 알고서 해야 한다는 거. 그걸 묻는 겁니다. 근데 비교해서 뭐였죠? 취소권에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 그리고 법정 추인을 받아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과 이제 법정 추인한 게 있습니다. 뒤편에. 이 추인의 경우에는 똑같아요.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있음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법정 추인은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15번.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에 병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갑은 병에게 그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 이게 우리 알고 있는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15번과 그 다음에 12번을 잘 구별해서 알으십시오. 되게 상당히 괜찮은 지문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치도록 하겠습니다.